감각운동기.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차원뿐 아니라 그냥 인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고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대략 2세 정도까지 지속되는 감각운동기의 출발점, 삼키기, 빨기, 혀 움직이기, 울기와 같은 생물학적인 반사작용과 순환 반응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유아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이렇다라는 거, 또 대상 영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음을 읽어보시고요. 이제 전주잡기. 우리는 사실 수학을 지도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뭐 2살을 가지고 수학을 지도할 수는 없어요. 특히 이 조작을 한다라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거죠. 가역적 행동. 여러분들, 수학을 하려면요. 내가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라는 거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에다가 1을 더하면 2로 남는다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보존이거든요. 근데 이 보존된다는 거는 원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즉 가역성이 있어야 그게 출발이 됩니다. 따라서 삐아제가 왜 자꾸 조작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바로 가역성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가역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인간이지만 인간 전 단계인 거고요. 여기는 정말 동물이고요. 그러다 가역성이 시작되면서 점점 더 다양한 사고와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서 이 가역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전주잡기 아이들 또한 가역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세에서 7세까지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 뭐 5, 6세 정도? 여러분들 5, 6세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가역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밑에 숨겨져 있는 게 뭔지 몰라요. 아유 귀여운 똥강아지 그러면 내가 똥강아지라고? 막 이러지? 아 엄마가 나를 그만큼 아주 귀엽다 못해 똥이 범벅이 돼도 예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게 가역성이 없어서 그래요. 여하튼 전주잡기 아동들은 이제 자기 중심성, 남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죠. 중심성이 있고요. 한 3줄 정도 내려가면은 그 뒤에 가역성의 결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조작의 결여가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바로 그 위에 끝에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이 조작이므로라고 돼 있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끌어다가 새로운 어떤 나의 앞에 있는 상황에 이렇게 가역하는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중심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 아동들은 모순이 굉장히 많죠. 이 모순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와 통합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가역성이 없으니까 조작을 못하니까 행동 자체가 다 모순이죠.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4살. 4살을 뭐라 불러요? 미운 4살. 이렇게 얘기해요. 밉죠. 왜? 가역성이 없으니까 그 행동 자체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속 터지는 시기입니다. 그랬을 때 건멍증의 모순이나 응축의 모순 그냥 읽어본 보시면 돼요. 이제 구체적 조작 단계로 갑시다. 바로 초등학생 전후로 해가지고 유치원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드디어 구체적 조작기에 가역성이 출현합니다. 이 가역성은 아까 보존 개념이라고 그랬죠. 드디어는 학생들이 보존할 수 있게 돼요. 1 더하기 1은 2다. 아, 내가 먹으려고 사탕을 놓고 놓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2가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내가 먹은 만큼 화장실에 가야 되는구나. 내가 운동한 만큼 땀을 흘려야 되는구나. 이게 다 보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가역성의 출현이 결국은 인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 조작 단계 아이들은 쭉 내려갈게요. 2단계 아동은 사물을 실제적으로 다루지 않고 개념 사이의 관계를 내면적으로 취급할 수, 이거 좀 말이 그러네. 근데 구체적 조작 단계 아이들은 어떠한 가역성을 취할 수 있다? 사물을 실제적으로 다루어서 가역성을 취해요. 즉, 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고 이 대상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덧셈을 할 때도 1 더하기 1은 2야. 손가락 2개를 통해서 2가 보이니까 2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식 조작 되면 대상이 없어도 되는 거죠. 요 때부터 아이들은 가역성, 즉 보존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반대적으로 해결도 할 수 있고 단 어떤 아이들은 지금 이따가 말했지만 사물을 실제로 다루지 않고 개념사의 관계를 내면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대요. 정말? 그러면은 구체적 조작 단계 아이들 중에서는 형식 조작 단계처럼 사고하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라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가지고 사고를 하지만 이 사고들의 도구들이 다 뭐가 되죠? 뇌에 이렇게 남아서 잔재화되죠? 그러면은 분명 1 더하기 1은 2야.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머릿속에서 사실 그런 잔상으로 해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갑니다. 이러한 조작은 당시에 혹은 전에 행하여진 구체적 대상의 취급과 직접 관련되며 구체적 대상 없이 언어적 명제만을 다루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 단계 아이들은 무조건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사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 그렇지 않은 게 보였다면 이거는 내면적으로 그 조작했던 대상을 내면 안에 취하고 있는 거지 없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이 가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가역성이 출현한다라는 건 보존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보존을 두 가지로 쓴다라는 게 바로 그 위에 있는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전도나 부정 또는 상반이라는 걸 한대요. 같은 말로 사용하시면 돼요. 또는 상반. 단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글을 좀 먼저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도나 부정이 뭐냐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나 부정, 즉 이미 수행된 조작을 취소하는 거다. 이 경우 조작과 그 역조작의 결과는 영조작, 즉 항동조작이다. 상반은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다. 즉 조작과 상반 조작의 결과는 평형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제가 접시 위에 똑같이 사과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균형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귤을 하나 더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균형이 깨졌겠죠. 그러면 가역성이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는 게 가역성이에요. 그럴 때 전도나 부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미 수행된 조작을 취소한다. 따라서 전도나 부정은 귤을 제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원래 있었던 예로 옮기는 게 전도나 부정이에요. 따라서 내가 올려놓았던 걸 제거했으니 없었던 걸로 합시다 라는 말이 되니까 항등조작, 영조작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상반은 뭘까요? 그렇죠. 내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기 올린 만큼 이쪽에도 똑같이 올려주는 거죠. 따라서 내가 그 차이를 보정해 주게 되면 다시 평형이 되는 것이다. 둘 다 원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가역적 행동을 하는데 인간에게는 이런 전도나 부정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도 하고 상반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두 가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제자리화하는 또는 다양한 반대적인 것들이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전도나 부정, inversion이나 negation 또는 reciprocity라는 상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행위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요. 차렷, 우양우. 그러면 우양우를 했을 때 제자리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좌양좌 해서 원래대로 오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전도나 부정을 하겠다는 가역성이에요. 그런데 다시 우양우를 3번 해서 제자리로 오겠다? 뭐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은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다? 포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거죠. 통합한다라는 걸 다른 말로 그룹먼트, 군성체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역성이 있기 전에는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게 따로따로였다면 군성체가 형성되거나 가역성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의사소통엔 다양한 게 있어 하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가역성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 조작 단계는 그 가역성에 대한 행위가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좀 더 이렇게 1차화되고요. 형식 조작 단계는 거기서 벗어나서 더 높은 수준이 되는 거죠. 따라서 형식 조작 단계로 갑니다. 대상, 성질, 개념 등이 명사로 파악되고 구체적인 상태나 조작이 명제로 표현되는 수준을 넘어서 정신활동의 영역이 보다 확대되어 구체적 조작뿐 아니라 언어적 가설에 근거한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조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형식적화되는 거죠.
형식 조작 단계에서는 수학이 자유롭게 되겠죠. 수학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물리나 과학이 되겠죠. 공기,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제한되기 때문이지 우리의 시각이 아주 좋아서 슈퍼맨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공기들이 다 보일 거예요. 소리, 안 들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귀가 제한이 되어서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귀가 아닌 소리는 굉장히 많죠. 이렇게 소리나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과학에서 사용되는 건데 수학 볼 수 있어요? 함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함수라는 거를 읽고 정의를 했지만 그 함수는 어디서 나온 거죠? 관계라는 곳을 통해서 정의된 거죠. 또 삼각형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삼각형 모양들의 공통점을 끌어다 보니 세 점이 있구나, 선이 있구나, 면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정한 거죠. 그러면 점은 있어요? 점은 위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세상에 점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수학이라는 학문 또는 과학의 도구가 되는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 점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수학이에요. 따라서 수학을 제대로 한다라는 건 형식적 조작을 제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초등학생들이 구체적 조작 단계를 할 때 구체적 조작 단계인 아이들이 수학을 배울 때 어려운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경험할 수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되니까. 그래도 충분히 초등학생들이 배울 만한 게 좀 존재하죠. 무게나 부피 이런 것들은 물리에서 파생돼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fraction 이런 것들도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4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지만 중학교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달라지죠. 문자, 식, 함수, 도형, 관계, 증명 이런 것들로 미분, 적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여하튼 형식적 조작 단계 가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겨서요. 다음에 292페이지 맨 위에 형식 조작 수준에서 발견되는 변인의 통제는 전도에 의한 가역성과 더불어 상반의 가역성에 대해서 가능해진다. 전도와 상반은 이전에 벌써 만들어졌죠. 가역성이 있었으니. 근데 형식 조작 단계에 들어가서 더 많은 대상을 벗어난 형식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해져야 된다라고 보고 변인의 통제, 어떤 내가 가진 상황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변인의 통제들은 가역성이 더 출중해지면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